예, 한 달에 한 번 하는 공개 강의입니다. 오늘은 어떤 부분 말씀을 드릴 거냐면, 현재 지금 금리 부분이, 금리 인상 이쪽이 굉장히 크게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사실 금리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 그것까지 다루기에는 아마 1시간 안에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거는, 금리에 대해서는, 일단 금리는 지금부터 한 내년 정도까지는 굉장히 크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현재의 금리는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높다는 게, 금리가 그냥 높다는 게 아니라, 현재의 금리는, 현재 기준금리가 1% 수준이잖아요. 현재 기준금리가 1% 수준인데, 현재 여러분들의 대출금리는 뭐 4%를 넘어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비정상이에요. 즉, 금리가 왜곡돼 있어요. 금리가 높다는 게 그냥 금리가 높다는 게 아니라 금리가 왜곡되어서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속적인 상황으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기준금리 기준으로 잡게 되면, 기준금리 1%대 기준으로 잡게 되면 현재의 금리 수준은 3%대를 넘어가면 안 돼요. 한다 해도, 혹시 모른다 해도 차후에 금리 인상 기대감을 반영했다 하더라도 3% 초중반대를 해야 됩니다. 실제 정부 발표도 3% 초중반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시장을 볼 때 그런 게 있어요. 왜곡되어서 나타나는 지표가 있거든요. 그거는 왜곡되어 나타나거나 또는 이렇게 아주 일부분에서 나타나는 지표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제외하고 시장의 주도적인 지표만 봅니다. 주도적인 지표 봤을 때, 시기적으로 또는 뭐 장소적으로 왜곡된 건 제외하고요. 봤을 때 현재의 금리를 여러분들이 뭐 4%가 넘는다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시장이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특이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지표고, 그걸 갖다가 시장의 기준 지표 삼지는 않아요. 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좋은데, 이거는 뭐 대출금리부터 뭐 예대금리 차부터 시작해 쭉 과거부터 쭉 말씀을 드리면 좋은데, 그거는 제 영역도 아니고, 또 시간 관계상 일단은 이 말씀만 드릴게요. 현재의 기준금리를 여러분들이 4%를 넘게 대출 받는 분들이 있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현재의 주도적인 금리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은 3% 초반대 정도 보시면 됩니다. 초중반. 실제 정부 발표도 3% 초중반대로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시장이 좀 많이 왜곡되어 있어요. 근데 이 왜곡된 시장이 한 내년 초중반까지는 왜곡된 시장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 조심을 하지 마세요. 단기적이에요. 길어야 1년 안쪽으로 나타나는 단기적이기 때문에 너무 이걸 연연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자, 오늘은 뭘 할 거냐면, 시장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 실수요장과 유동성장이 많은, 조금 그동안과 조금 다르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시장의 본질? 부동산 시장의 가격의 본질은요, 단 하나예요. 딱 한 줄로 됩니다. 시장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시장은 복잡해요. 복잡계예요. 복잡계라고 해가지고 그 복잡함을 갖다가 만드는 규칙이 복잡하다는 법은 없습니다. 복잡한 시장일수록 그걸 만드는 규칙은 단순해야 돼요. 여러분들 단순한 규칙, 여러분들 레고 같은 거 쌀 때 보세요. 굉장히 단순합니다. 블록 2개 연결하는 것 뿐이에요. 하지만 그 나타나는 현상은 무지하게 복잡하죠. 그걸로 별거 다 만들죠. 여러분 뭐 프랙탈 같은 경우도 봐도 규칙은 굉장히 단순해요. 규칙이 복잡해가지고 복잡한 현상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복잡한 현상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그건 단순한 규칙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규칙이 복잡해 보이면, 이 중에 뭐 이과나 나오신 분들, 수학과나 나오신 분들은 뭐 유클리드 기하학 같은 경우 몇 개 안 됩니다. 단 몇 개의 공리와 공중 가지고 만들어진 거예요. 그 이만한 책이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한 규칙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면 단 몇 가지예요. 단 몇 가지로 만들어지는 세상이 그렇게 실제로는 복잡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부동산 시장을 만드는 규칙도요, 실제로는 굉장히 단순해요. 딱 한 줄이에요, 한 줄. 공급보다 수요가 많을 때는 시차가 있을 뿐이지, 결국 가격이 상승한다. 이것과 대칭을 이루는, 공급이 수요보다 많을 때는
결국 가격이 하락한다. 딱 한 주입니다. 끝이에요. 부동산 시장이 가격을 만드는 규칙은요, 여러분 딱 단 이 한 주예요. 그리고 실제 이것만 가지고도 시장에 여러분들이 실제 뭐 부동산을 매입한다든지 투자한다든지 얼마든지 다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장 들어오면서 제가 처음에 2013년도부터 말씀드렸던 거 잘 기억해 보세요. 제가 2013년도에 뭐라고 했죠? 자, 시장에서 일시적이어도 과다 공급이 나오는 거는 2018년도가 되어야 나올 것이다. 이 전까지는 이장이기 때문에 무조건 상승한다. 실제 시장이 하락이 나온다면 과공급이 나와주는데 그건 2018년도나 되어야 나올 것이다. 2018부터 2019년도까지 이때 나온다. 이전까지는 상승이다. 이 안에서 나타나는 진폭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진폭은 무엇 때문에? 결국 이게 추세예요. 결국 상승한다고요. 만약에 공급이 많으면요. 공급이 많아도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뭐죠? 이게 유동성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유동성장. 하지만 어떻게 돼요? 결국 하락한다고요. 결국 하락합니다. 사실 이것만 나와도 여러분들이 시장을 루즈하게 본다면은 너무 타이트하게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이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 얼마든지 가능해요. 적용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이 근데 이걸 왜 적용을 못하는 줄 아세요? 제가 가끔 뭐 블로그 글 쓰고 강의를 하면은 저거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야? 저 다 알잖아. 아니, 여러분들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안다고 생각하죠?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안다고 생각한 게 어느 정도 아는 거냐면 이건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정도 아는 거지. 난 거기에 부동산을 산다는 건 우리나라 국민의 자산의 70에서 80%가 부동산으로 들어갑니다. 이건 전쟁이에요. 거의 생존을 건 경쟁이에요. 자기가 아는 것에 나의 모든 것을 걸 정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정도 알고 계세요? 이걸 다 누구나 안다고 얘기를 하죠. 그 정도 알고 있지 확신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에서는요, 여러분들 그냥 아는 건 의미가 없어요. 정말로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이 한 줄로 끝나지 이것만 가지고는 만족을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알고 싶냐면 결국을 알고 싶어요. 그게 언젠데 결국.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게 제가 만들어낸 실수요 지수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2013년도 반등장을 잡아냈던 겁니다. 이게 실수요 지수예요. 자, 이게 무슨 개념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A와는 가게가 있다고 봅시다. A와는 가게가 있는데 여기서 매출이 늘고 수익이 늘고 있어요. 수익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럼 이 A와는 가게를 내가 살려고 하는데 내가 매수하려고 해요. 이 A와는 가게. 그럼 이 A와는 가게는 수입이 늘고 있으니까 수익이 늘고 있으니까 A와는 가게를 살 때 A와는 가게의 가격이 시간이 지날수록 수익이 늘고 있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 A와는 가게의 가격은 올라갈까요? 올라가겠죠. 하지만 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 언제? A와는 가게가 손익 대비가 비용이 들 거 아니에요. A와는 가게의 비용이 만약에 이 정도 선이라고 합시다. 뭐 한 달에 뭐 500만 원, 한 달에 500만 원은 벌어야지 손익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시다. 이거 보통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 요구 수익률이라고 하는데 500만 원 정도를 벌어야 되는데 이 가게가 그동안은 300만 원밖에 못 벌었어요. 여기서 수익이 쭉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350만 원, 400만 원 됐어요. 하지만 아직도 요구 수익률을 못 미쳐요. 즉 이 가게는 여기 매출이 올라가고 있지만 아직 비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땐 마이너스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는 이게 올라가도 이 가게를 갖다가 수익이 올라간다고 돈을 더 주고 사지는 않습니다. 그쵸? 왜냐, 아직도 마이너스니까. 자, 똑같아요.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뭘로 보시면 되냐면 전세 수익이 올라가는 게, 자, 부동산 쪽에서 그래서 매출 수익이라는 게 뭘까요? 임대차죠. 임대차입니다.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어느 일정 수준을 갖다가 넘지 못한, 즉 비용 쪽에서 마이너스의 상태라면은 전세가 올라간다 해서 매가가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럼 언제 올라갈까요?
이걸 넘기는 순간을 찾는 거예요. 자, 부동산은 닫힌 게예요. 닫힌 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게는 산다, 뭐 빌린다도 있지만 또 하나의 선택지가 있어요. 그 선택지가 뭘까요? 관심을 끊는다. 안 하면 돼. 그냥 안 하면 돼요. 여러분 그런 거 많잖아요. 할까 말까 하다 그냥 안 해도 되잖아요. 하지만요, 부동산은 닫힌 게예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안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부동산 시장에 참가 안 한다는 얘기는 매수도 안 하고 전세도 안 하고 월세도 안 한다는 얘기는 노숙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가족들 다 끌어안고 가능하세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강제 참여예요. 강제 참여이기 때문에 이 요구 수익률 맞춘 이 선이 어디에 있냐면 이 안에서 전월세보다 매수가 유리해지는 지점이에요. 뭘로? 실거주 비용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결국은 뭘 찾냐면 부동산에서는 수익이 비용보다 커지는 순간, 이 순간, 즉 이 가게에서, 이 식당에서 손익을 넘기는 순간, 그 순간부터는 어떻게 돼요? 매출이 증가하면 이 가게의 가격이 2억인데 매출이 더 증가했어요. 그러면 2억 2천, 2억 3천 계속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 올라가는 건 어때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미 손익분기를 넘겼어. 근데 매출이 계속 늘고 수익이 계속 커지고 있어. 근데 이 식당 주인이 나한테 내가 이 식당을 산다니까 돈을 더 달래. 이 식당 주인이 이상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식당 주인이 이상하세요? 당연하잖아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실수요장입니다. 실수요장이라는 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실수요장이라는 건 매우 자연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수익의 증가가 가격의 증가하고 연결되는 게 매우 자연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강제적이에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식당이 많은 건, 그래도 내 생각했던 것보다 올랐네. 안 사가 되지만, 안 사. 또는 빌리지도 않을래가 되지만, 주거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조건 셋 중에 하나 선택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안 사라는 얘기는 빌렸다는 얘기가 돼요. 사지도 않고 빌리지도 않으면 여러분들은 길가에 나앉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주택시장에는 무조건 참여를 하게 돼요. 이건 강제 참여예요. 단지 여러분들이 선택 가능한 건 점유 유형뿐입니다. 살 거냐 말 거냐. 그럼 살 거냐 말 거냐를 무엇으로 선택한다? 요구 수익률을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 시장에서 보통 여기서는 요구 수익률 1로 넘어오게 되면 비용과 수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수익이라는 건 임차 수익률이 되는 거고, 비용을 하는 게 대출 금리가 되는 겁니다.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시장을 이해하신다면요, 아주 단순해요. 여러분들이 이것만 이해하셨어요. 이번 장에 대한 지금까지 2013년부터 지금까지에 대한 시장 설명은 다 끝이에요. 이거 하나만 이해하시면. 자, 이번 장 처음 상승이 시작됐던 2013년도에 딱 뭐가 발생했냐. 2012년 말 기점으로 수익률이 뭐라고 했죠? 수익률은 주택의 수익률인데, 왜 수익률을 그냥 수익률이라고 안 하고 너는,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이거 실거주 지수 만들고 지금 많이 쓰고 계시죠, 여러분들? 딴 블로그나 강의 보셔도 많이 쓰실 겁니다. 제가 이 강의를 쓸 때 왜 전세가율 곱하기 전환율을 썼냐면은, 주택을 기준으로 수익률 지표가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통계 지표가 없어요. 수익률을 구하려면 어떻게 돼요? 전세가율 곱하기 전환율 곱하면 이게 수익률이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냥 주택 가격이 100이라고 봤을 때 전세가율 70%고 이거에 대한 전환율 곱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뭐냐면 수익률이 되는 거예요. 이 주택에 대한. 수익률의 지표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전환율 곱하기 전세가율을 쓰는 거고, 결국은 그냥 수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히 들어가자면, 우리나라의 전세가 주로 임차 관계가 주로 전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공식을 쓰게 되면은, 그러니까 월세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샘플이 적을 때 어떻게 돼요? 통계학과 분들 계신가? 샘플이 적을 때 오차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샘플을 갖다가 많을수록 오차가 적습니다. 많은 샘플을 만들기 위해서 전세를 쓰기 위해서 이 방법을 쓰는 거예요. 이건 실질적인, 그러니까 적용할 때 이런 이유 때문에 쓰는 거고, 또 하나의 큰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시장을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시장을 갖다 바로 이해하십니다. 금리가 올라갔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 전세가율 곱하기 전월세 전환율, 그 다음에 뭐하고요? 금리.
이걸 놓고 보시면 여러분들이 금리가 올라갔을 때 이걸 상쇄하기 위해서는 바로 나와요. 이걸 상쇄하려면 어떻게 돼요? 매가가 하락해도 됩니다. 전세 가격이 올라가도 돼요. 월세가 올라가도 돼요. 전환율이 올라가면 돼요. 이런 식으로 시장을 갖다가 훨씬 여러분들이 그냥 수익이 올라가면 돼요. 그럼 막연하잖아요. 여러분들 부동산에 수익이 올라가야 되면 막연하잖아요. 그리고 후침을 뽑아낼 수가 없잖아. 중요한 건 우리는 무엇이라고요? 이미 시장은 알고 있어요. 결국 이걸 알고 싶은 거고요. 언제? 이 언제라는 건 뭘까요? 제가 2013년도에 이 언제를 뭘 가지고 찾아냈을까요? 전세가율이에요. 왜냐면 전환율은 거의 움직이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전환율이라는 건 매우 이렇게 우하향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거의 진폭이 적어요. 반면에 전세가율은 진폭이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전세가율 가지고 현재 전세가율 그때 제가 계산했을 때 기억은 안 나는데 이 공식 나와서 딱 해보니까 전세가율이 한 66%였나? 이 정도가 나왔어요. 66.4였나 6. 전세가율 66% 되면 되는구나. 그래놓고 지금 현재 얼마? 현재 따지면 60몇 % 되더라고요. 그럼 전세가율 6%가 올라가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리겠구나. 이건 어떻게 해요? 과거자에 있잖아. 지금까지 전세가율이 올라온 게 있잖아. 그리고 전세가율은 무엇에 연동돼요? 전세가격. 전세가격은 무엇에 연동돼요? 입주물량. 즉 지금까지의 입주물량 추이와 앞으로의 입주물량 추이를 보면서 물량이 계속 없고 앞으로도 없구나. 그러면 전세가격은 계속 올라가겠구나. 그럼 지금 정도의 올라가는 수준을 유지한다면 언제 정도, 몇 달 정도 후가 전세가율 66% 만족하는구나 하고 계산을 하니까 2013년도 상반기가 나온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 이게 그러니까 가끔 보면 저한테 이 당연한 걸 갖다가 이게 누구나 아는 거 아니냐고 얘기를 하는데 누구나 아시면은 왜 2013년 상반기를 맞춘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누구나 아는데. 10명, 100명이 아는 것도 아니야. 누구나 안다면서요.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은 제대로 아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이걸 굳이 어렵게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렵게 들어가는 이유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어렵게 들어가기 싫으면 그냥 이것만 보세요. 제가 맨 처음에 한 주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그것만 하셔도 돼요. 그것만 해도 되는데 대신에 여러분들이 매입을 한 이후에 가격 하락이 쭉 나올 수가 있어요. 한 1, 2년 정도도 가능합니다. 실제로는. 그 시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범위를 좁히고 싶은 거예요. 좀 더 좁히려고 하니까 누구나 아는 당연한 얘기를 갖다가 분석을 해가지고 개념을 다 나눠가지고 이게 실제로는 어느 지표가 움직여야지 이걸 만족하는가를 보는 겁니다. 쓸데없이 보는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어요. 자, 이게 이처럼 수익이 비용을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수익이 여기는 두 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자, 지금 한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본질은 간단해요. 단순하지만 실제 시장이 진행을 하다 보면은 우리는 좀 더 자세한 걸 알고 싶어요. 그러면은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 어떻게 되느냐? 자, 수익이 비용보다 커지는 순간 실수요장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급 물량이 없는 상태에서 공급 물량이 어떻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겠죠.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수익이 이미 비용보다 큰데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는 수익이 더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이 상태는 어떻게 된다? 가격의 상승이 강제적으로 발생해요. 이게 실수요장이에요. 개념은 단순해요. 자, 아까 말한 가게로 봅시다. 그 가게가 내가 살려고 했는데 가보니까 계속 수익이 증가하면서 가게가 권리금이 계속 비싸죠. 가게 가격이 계속 비싸죠. 그리고 한 달 뒤에 가보니까 1,000만 원 올랐고 또 한 달 뒤에 가보니까 2천만 원이 올랐어. 또 한 달 뒤에 가니까 또 2천만 원이 올랐네. 그럼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빨리 사자. 가격이 올라가기 전에 빨리 사자. 그리고 조금 가게 주인이 비싸게 부른다 하더라도 그냥 어지간하면 주고 사자.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 수익에, 실수요장은 수익에 기반하는 거예요. 수익에 기반하지 않고 가격 상승의 기대감에 의존하는 상승세가 나와요. 이게 유동성장이에요. 실수요장과 유동성, 실수요장은 실적에 기반해요. 수익의 증가분에 기대해서 올라가는 장이기 때문에 이 장에서는 거품이 없습니다. 거품이라고 말하는 건 좀 애매하지만 그런 게 없이 거의 무조건적인 상승이 발생을 해요. 실수요장 조건 첫 번째예요.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야 돼요. 네,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야 됩니다. 보통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 이게 어디서 표시가 나냐면은 이게 메인이에요. 수요가 공급보다 크다. 보통의 경우에는 이게 전세 가격에서 표시가 나요. 왜냐면 우리나라의 점유 유형 중에서 비용이 가장 적은 것이 전세예요. 월세보다 전세가 우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수요가 더 많다 그러면은 전세 가격에 표시가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 사이클을 이렇게 볼 때 하락하다가 상승할 때 하락하다 상승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상승하기 전에 전세 가격의 상승이 가장 먼저 나타납니다. 그 뒤에 이어 나온 게 매가의 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죠? A라는 가게가 있을 때 요구 수익률을 맞추지 못한 상태, 즉 적자 상태라면은 매출이 커진다 해도 가게의 가격은 오르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적자니까 매출 올라봤자. 그러다가 적자 상태를 넘어서고 흑자 상태로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매출이 증가하고 수익이 증가하면 가게의 가격도 올립니다. 마찬가지예요.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지만 아직 적자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전세 가격은 올라가지만 매가는 올라가지 않아요. 초반에는. 하락장의 마지막 쪽에서는 그래서 뭐가 발생하냐면 전세 가격은 상승하지만 매가는 하락하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전세 가격이 상승한다고 꼭 매가가 오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아까 말한 실수요 지표 수익이 비용을 넘어서는 순간부터는 전세 가격 상승이 매가 상승으로 연결이 됩니다. 여기선 이거지만 이걸 갖다가 이 순간이 수익이 비용보다 넘어간 순간이에요. 이때부터는 수익이 증가하면 매가가 증가합니다. 즉 뭐예요? 전세가가 올라가면 매가가 올라가는 강제 상승장이 발생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강제 상승장이 발생한다는 게 이 뜻이에요. 언제까지? 수익이 증가할 때까지. 부동산 시장에서 수익이 뭐예요? 수익률 뭘로 따져요? 전세가율 곱하기 전환율이잖아요. 이 중에 전환율은 거의 변동이 없어요. 보통의 경우는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은 좀 달라요. 지금은 좀 다른데 보통의 경우는 전환율은 변동이 없어요. 거의 변동이 없어요. 거의 얘가 움직여요. 전세가율이 올라가면 전세가율은 뭐예요? 매가분의 전세가격이죠. 전세가격이 올라가면 뭐가 올라가겠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매가가 하락하든지 전세가격이 올라가든지. 자, 상승장이니까 매가가 하락하지는 않겠죠. 그럼 뭐가 올라가야 돼요? 전세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매가가 올라가는, 수익이 증가하면 가격이 올라가는 장세. 자연스럽게. 이걸 우리가 실수요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따, 이게 지속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있잖아요.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가는 유동성장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부동산 시장도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보통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딴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에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단지 차이는 거의 제가 보기에 가장 큰 차이는 부동산 시장은 닫힌 게 많은 거예요. 닫힌 겁니다. 그래서 수요가 고정되어 있다는 것만 달라요. 어느 한 시점을 고정시켜 놓고 보면요. 수요가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식 같은 경우는 어때요? 주식과 부동산의 차이가 뭐냐면은 주식은 사실은 닫힌 게 개념을 갖다 저 같은 경우는 시켜서 보기도 하는데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주식은 여러분들 10명이 투자하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은 투자금이 중요해요? 투자금이 중요하잖아요. 개체가 아니라 일종의 에너지라고요, 이거는.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요. 몇 명이 참여를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 개체 하나하나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뭐 재산이 얼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몇 명이 참여하느냐예요.
몇 명, 수요가 하나, 그러니까 몇 가구.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 수급을 볼 때는 뭘 봐요? 여러분, 주식 시장에서 수급을 볼 때는 뭘 봐요, 여러분들? 뭐, 제가 주식은 모릅니다. 제가 주식은 지금 갖고 있는 게 딱 한 주 있어요. 삼성전자 한 주. 그게 옛날에 샀는데, 분할돼가지고 몇 주 늘어났다고 하던데, 하긴 기억도 안 나요. 한 5년 전인가 한 주 사놨던 거예요. 가지고. 자, 주식 같은 경우는요, 뭐, 예탁금 같은 거 보겠죠? 총 금액이 얼마인지. 그 총 금액을 보잖아요. 여러분, 부동산 시장에서 수급을 보는 지표가 뭐예요? 뭐죠? 통계청 가가지고 부동산에서 수급을 보는 지표 보시면 딱 하나 나옵니다. 보급률이에요. 우리나라 전 가구의 자산? 이거 안 봅니다. 보급률을 봅니다. 보급률은 뭐예요? 가구 수, 공급량, 재고 공급량. 이거 두 개예요. 가구 수를 봐요. 여러분들 주식에 참여하는 가구 수 보는 거 보셨어요? 아, 인구 수 보는 거 보셨어요? 이거 안 봅니다. 총 금액이 얼마냐 보잖아요. 이 두 개가 다른 거예요. 부동산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수요라는 게 이 에너지가 아니라 가구 수, 그리고 가구 수는 고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부분의 경우에 1인 가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가구 수는 거의 고정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가구 수의 변화는요, 연도별로 가구 수의 변화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돼요. 무시할 만해요. 그래서 수요가 고정을 놓고 보는 겁니다, 부동산은. 그래서 뭘 본다? 수급을 보는데 공급을 보는 이유예요. 부동산에서 제가 왜 계속 공급을 보냐면 수요는 거의 고정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가구 수 통계청 보면 나와 있어요. 매년마다 쭉 보시고 1년에 어느 정도 움직이나 보세요. 얼마 안 움직여요. 진짜 이만큼 움직입니다. 우리나라 가구 수 2.5 기준 되면 2천만 세대거든요. 여러분 2천만 세대 언제부터 2천만 세대였어요? 우리나라 인구 5천만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작년? 재작년? 계속이에요. 내년에는 5천만 세대가 5,500만 세대, 2천만 세대가 2,100만, 2,200만 세대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별 차이 없습니다. 생각보다 별 차이 없어요, 여러분들. 부동산 시장에서의 수요는 별 차이가 없어요. 거의 매년 같아요. 진짜 요만큼 차이예요. 푸드테지로 따져도 표시도 안 날 만큼입니다. 수요의 변화는. 반면에 공급의 변화는요. 우리나라가 인허가 물량 봤을 때 굉장히 많았던 몇 년 전은 2015년도 많았던 그때는 거의 50만을 넘어갔고요. 적었을 때 20만도 안 돼요. 2.5배 차이가 나요. 250% 차이. 공급은 250%의 차이가 나고 수요는 1% 차이도 안 나요. 무엇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이겠어요? 자, 이게 실수량입니다. 그리고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냐면, 자, 다시요. 보통 시장이 움직인다고 했을 때는 전세 가격의 상승이 매가의 상승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전세 가격의 상승이 매가의 상승으로 연결이 됩니다. 쭉 이렇게 되다가 상승장 쭉 되다가 상승장 후반기에 들어오면 전세가가 올라간 만큼 매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것보다 매가의 상승폭이 훨씬 더 커져요. 그러면서 뭐가 떨어지냐? 전세가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나타난 아주 대표적인 현상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유동성장으로 진입한 지표로 봅니다. 과거는 그래요. 과거. 지금 아니고.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전세가율이 안 떨어져요. 왜 안 떨어지느냐? 이때는 이렇게 전세 가격은 조금 오르지만 매가는 많이 올랐던 이유가 크게 보면 무슨 이유였냐면 매매는 어때요, 여러분들? 여러분 집 사실 때 담보대출 하나도 안 받고 사신 분 거의 없을걸요? 대출이 끼잖아요. 그래서 돈에 오히려 여유가 있어요. 전세는요, 과거에 대출 없잖아요. 전부 다 자기 돈이에요. 내 돈 3억이 있다면은 전세는 3억까지 얻을 수 있지만 매매는 어때요? 매매는 만약에 담보대출을 50%를 해준다면 6억까지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매매로는 6억까지 배팅이 가능하고 전세로는 3억밖에 배팅이 안 돼요. 이거는 주택담보대출 50%일 때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 70%하면 훨씬 더 크겠죠? 7, 8억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매가는 여러분들이 배팅할 수 있는 금액 자체가 매가에 배팅할 때가 더 커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어차피 다친 게이기 때문에
전세나 매매 중에 해야 되는데 가격은 올라가는 중이거든. 근데 여기로 들어가면은 3억이고 얘는 뭐 내가 전세를 선택했다 해도 내가 끌어들일 수 있는 최대한의 돈을 끌어들여서 좋은 집을 살려고 좋은 집에 들어가 살려고 했을 때 3억이지만 매매로 넘어오는 순간 3억이 아니야 6억, 7억, 8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가는 이렇게 올라가고 전세가의 가격 상승은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세가율은 낮아지게 돼요. 매년 똑같아요. 전세가에 오르고 매가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전세가가 올라가는 만큼 매가가 올라가요. 거의 전세가의 상승세와 매가의 상승세 같아요. 초반분. 후반분 가면 전세가 상승은 이만큼인데 매가 상승은 이만큼씩 올라가요. 그러면서 전세가율은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동성장을 진입했다는 첫 번째 지표는 전세가율이 낮아져요. 근데 이번 장은 어떻죠? 전세자금 대출이 들어와서 배팅하는 금액이 똑같아졌어요. 여러분들 이번 장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매가의 상승? 아니에요. 전세가의 상승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전세가가 이 정도 미친 매가라고 하는 가격 상승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미친 가격 상승이 아니라 미친 전세 가격 상승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건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왜 그게 가능해졌을까요? 두 가지 이유죠. 전세자금 대출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저금리예요. 이 두 가지가 이걸 갖다가 올려놓은 겁니다. 그럼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 전세자금 대출 규제와 그 다음에 금리 인상이에요. 이 두 개를 갖다 여러분들 하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이 두 개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을 하냐면요. 두 개를 하게 되면 이 상태에서 자 실수요장의 조건이 뭐겠죠? 수요가 공급보다 많아야 돼. 두 번째. 그 다음에 수익이 비용보다 커야 돼요. 자, 비용이 뭐겠죠? 대출금리. 자, 여기 수익 쪽에 올라오는 게 전세가격. 전세가율 곱하기 전환율이기 때문에 전세가격이라고요. 비용을 금리로 올리고 전세자금 대출을 막아가지고 수익을 낮추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이게 왜 부동산 가격을 갖다가 막을 수 있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서 지금 이걸 왜 하냐면은 여러분들 막연하긴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 보면은 실수요장에서는요 전세 가격의 상승이 나오는 한 매가의 하락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강제예요, 강제. 그냥 강제하고 알아두세요, 이거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제가 2013년도 때 시장을 얘기하면서 과공급이 나오는 2018년 전까지는 시장이 무조건 오른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이상한 무슨 뭔가 터진다 하더라도 뭐 경제 위기가 터지든 뭐 정책이 뭐가 나오든 상관없다. 그건 어차피 6개월 안쪽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무조건이에요. 짧은 시차가 있을 뿐이지 무조건 상승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을 만들어놓은 상태에선 부동산 가격을 누를 수가 없어요. 부동산 가격의 하락은 어디서 가능하냐면 여기서 가능해요. 시장을 얼른 실수요장에서 유동성장으로 변환을 시켜놔야 되는 겁니다. 이 안에서는 정책이나 기타 등등 외부 변수, 코로나19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재작년 2년 전에 코로나19 나왔을 때 부동산 가격 폭락한다고 했을 때 제가 써놨죠. 저분들 되게 용감하신데 저 망신 크게 당하실 텐데 망신 크게 당해. 왜 실수요장이거든. 그러니까 그분들은 부동산 시장의 구조를 모르는 거예요. 실수요장에서 자 식당이 있어요. 어느 식당이 있는데 이 식당에 제가 좀 전에 얘기했죠. 매출이 올라가는 중이에요. 손익분기를 매출을 넘기고 매출이 올라가는 중이에요. 근데 계속 매출이 올라가요. 근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이 식당의 가격이 내려갈까요? 매출 계속 늘고 수익 계속 커지고 있어요. 안 내려가죠. 왜 내려가요? 이거는 그 식당의 수익에 비례한다니까요. 앞으로도 수익이 더 커질 거야. 근데 왜 내려가요? 자, 코로나 터지고 수익이 계속 증가하는 기업들 주가가 내려갔나요? 안 내려가잖아요. 시장 구조가 실수요장에 있는데 코로나가 터졌다고 왜 내려가요? 전혀 시장 구조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나 안다고 얘기를 하시던데 누구나가 아니라 거기에 뭐 박사님들도 계시대요. 박사님들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시장 구조를. 다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유동성장을 넘어가서 유동성장은 무엇이에요? 수익보다 비용이 큰 거예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요. 왜? 차후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에요. 이거는요. 즉 기대 수익이 크기 때문이에요. 비용 부분보다 비용을 갖다 감안한 것보다 기대 수익이 더 크기 때문에 가격 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기대 수익을 낮춰주면 가격 하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선 코로나가 터진다든지 했을 때 가격 하락이 나오는 게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대출 그 다음에 정부에서 규제가 나왔을 때 가격 하락 가능해요. 그거는 다 유동성장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맨 처음에 대출 쪽 파위 대책인가 나왔을 때 시장이 이제 끝났다. 지난장에서 나왔던 거의 끝판왕 규제가 나왔기 때문에 지난장도 이 규제가 나오고 시장이 꺾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시장 끝났다. 벌써 파위 대책 몇 년 전이죠? 그때 제가 뭐라고 했죠? 천만의 말씀이다. 아무 상관없다. 왜? 지난장에서 그 유동성 규제가 나왔을 때 시장이 꺾였던 이유는 왜 꺾였어요? 시장이 이거였으니까. 유동성 장으로 진입을 한 상태에서 유동성 규제가 나오니까 꺾였던 거예요. 실수요장에서는 관계가 없다니까요. 실수요장은요, 기억하세요. 실수요장에서는 수익의 상승. 이게 뭐예요? 부동산에서는 전세가나 월세, 전월세의 상승이 나오는 한 가격은 무조건 올라갑니다. 이거 한 줄 기억해 두세요. 이거 한 줄만 기억해 두셨으면은, 그리고 전월세는 무엇에 연동한다? 전월세는 거의 90% 이상 입주 물량에 연동됩니다. 입주 물량 많았을 때 생각해 보세요. 2019년도에 고독. 또는 2018, 2019년도에 서울 이런 데 기억을 해 보세요. 자, 가격이 그 동네가 나빠서 떨어졌어요? 입주 물량이 많으니까 떨어졌다고요. 수익은 무엇에 의존한다? 입주 물량에 의존하고, 입주 물량이 없어서 수익이 커지는 장이면, 실수요장이면 가격은 무조건 오른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셨어도 여러분들이 이번 장을 보는 게 정말 쉬우셨을 거예요. 유동성장은 왜냐면 아직 안 넘어갔거든. 이거 아직 안 넘어갔습니다. 아직도 안 넘어갔어요. 왜? 전세자금 대출하고 저금리 때문에 이걸 올려줬거든. 이걸 올려주니까 수익이 계속 커져가지고 유동성장은 넘어가질 않는 거예요.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수익보다 비용이 커지는 순간이 와줘야지 이게 유동성장을 넘어간 겁니다. 이게 아직 못 넘어가는 거예요. 수익이 계속 커지거든. 수익이 무엇인데? 수익이 전세 가격이니까. 그리고 최근에 정부가 무엇을 냈다?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바로 비용입니다. 예를 올리고 수익을 낮춰서 유동성장의 시장을 진입을 시키려는 거예요. 유동성장의 진입을 시키면 정부 규제나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하락이 가능하거든요. 실수요장 상태에서는 하락이 안 나옵니다. 별짓을 다 해도 안 나와. 이건 나올 수가 없는 장이에요. 불가능한 장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을 얼른 일로 이동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일로 이동을 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금리 인상이에요. 그래서 금리를 이렇게 올리고 전세자금 대출을 갖다가 제한해가지고 수익을 이렇게 낮춰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여러분들 또 그게 궁금할 거예요. 이게 내년 초까지도 계속될 겁니다. 내년 초까지도 계속될 거예요. 제가 최근에 몇 달 전에 그런 얘기 했죠. 한국에서 금리 인상 없을 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계신데, 저는 금리 인상 빨리 나올 가능성 굉장히 높이 본다. 빨리 연달아. 올해 안에 금리 인상이 나오고 그것도 연달아 나올 가능성이 있다. 여러분 어때요? 실제 2번 나왔죠. 왜 나온 줄 아세요? 이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거 만족시키려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부동산 시장이 타켓이고 비용을 늘려가지고 유동성장으로 진입을 시키려는 이유 때문에 나온 건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어때요? 또 나올 수 있습니다. 또 나오고 이걸로도 부족하니까 어떻게 하죠?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시장에서 금리 왜곡을 시킨 거예요. 실제 지금의 기준금리는 여러분들 팬데믹 이전의 기준금리를 보더라도 현재 여러분들이 말하는 4%대의 금리가 나오려면요, 기준금리는 2%대 이상이 나와줘야 돼요. 여러분들 한국감정원이나 그다음에 한국은행이나 가시면 기준금리와 대출금리표 쭉 있습니다. 발생 시점 보세요. 지금 발생 시점 기준으로 4%에서 5%대의 금리가 나오려면 이게 도대체 언제쯤 얘기인지
6.25 때 얘기예요. 옛날. 이때는 기준금리가 거의 3%대가 됐을 때는 나오던 게 지금 1%대 금리에서 나오던 거예요. 이건 뭐예요? 현재는 원래 4%대의 금리가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걸 만들기 위해서 시장을 왜곡시켜가지고 올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왜곡시켰다는 말 잘 기억을 해주세요. 노자 도덕경에 나오죠. 발 뒤꿈치를 들고는 오래 서 있을 수 없다. 오래 지속 불가능한 금리입니다. 자, 처음에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조심은 하시되 길게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이건 정상적으로 금리가 대출금리는 다시 내려올 겁니다. 단지 내년 초까지는 지속될 수 있어요. 대출 규제도 마찬가지예요. 대출 규제도 내년 초까지는 지속될 수 있어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제가 원래 중반기에 내년 한 중반기까지 시장이 많이 여러 가지 변수가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게 그런 이유예요. 지나고 보면 이게 지금 시장이 그랬구나라고 아실 거예요. 지금 현재의 금리는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한은이나 저런데 쭉 지표 보시면요. 우리나라 예대금리 차이는요 2% 안쪽입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대출금리를 4에서 5%를 받고 있다는 얘기는 예금금리가 3%대가 나와줘야 된다고 해요. 2에서 3. 하지만 정부 발표의 현재 예금금리는 1% 초반입니다. 그리고 대출금리는 3% 초반이에요. 3% 초반인데 여러분들이 실제 받는 건 4, 5죠? 4%대죠? 이 금리 왜곡이 있는 거예요. 그만큼 있는 거예요. 원래 조금 높은 건 맞는데 이 정도의 차이가 나오진 않아요. 그리고 정말로 이게 왜곡이 아니고 시장에서 정상 상황으로 받아들여져서 대출금리가 5%가 나왔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죠? 여러분들 예금금리가 3%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건 사실 예금금리가 정말로 3%가 나온다면 이건 정말 무서운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 무슨 얘기가 될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예금금리가 3%가 되면은요, 예금금리가 3%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리스크를 감안하고 기대 수익률이 3%대에 있었던 자산들은 흔히 말하는 고리스크 자산들은 기대 수익률이 훨씬 높아져야 돼요. 무위험 수익률인 은행 예금금리가 3%대가 됐다는 얘기는요. 실제 이거는 대출금리가 올라간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입니다. 근데 제가 크게 다루지 않는 얘기는 현재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금리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이고 이게 단기적이기 때문이에요. 내년 한 초중반까지 정도만 보세요. 그 정도까지 아마 적용될 상황일 겁니다. 그 이후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금리 인상이 두 번이 나오는데 또 나올 수 있냐? 전 또 나올 수 있다고 보는 편이에요. 한 번 정도 더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편이에요. 그리고 시장 왜곡을 통해서 금리를 이렇게 올려서 수익보다 비용이 큰 걸 만들어놨다고요. 그럼 자, 이제부터는 유동성장으로 진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걸 갖다 놓고 보면 그러니까 현재 금리 3% 초반대 그러니까 왜곡 금리 말고 그걸 갖다 보기에는 너무 복잡해요. 어차피 몇 달 되지도 않을 거. 그냥 일반적인 그러니까 정상적인 걸로 봤을 때 3.5% 수준 금리를 놓고 봤을 때 보자고 3.5% 수준을 놓고 본다면 즉 비용이 3.5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수익이 3.5가 돼줘야 되잖아요. 수익이 3.5가 돼줘야죠. 현재 기타 지방 등의 대부분은 3.5를 훌쩍 넘습니다. 기타 지방은 영향 없어요. 금리가 올라가면은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부동산에 영향을 주는 건 맞는데 비용이 커진다 하더라도 수익이 만약에 6%고 비용이 2%였다면 비용이 커져서 3%나 4%가 돼도 여전히 수익이 커지게 됩니다. 즉 실수요장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실제로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게 굉장히 크다. 적은 게 아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이 뜻이에요. 기타 지방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방 광역시나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동성장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자, 유동성장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시장의 상승기가 쭉 되면은 실수요장에서 시작돼서 유동성장으로 넘어갑니다. 보통 이게 지금까지의 상황이에요. 그럼 실수요장에서는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한 매가는 무조건 상승, 유동성장은 전세 가격이 상승해도 매가는 하락이 나올 수가 있는 장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유동성장은 이걸 보면 가격이 하락이라는 것에 여러분들이 눈이 꽂힐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위험하구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질문. 유동성장을 갖다가 진입을 하면은 보통 이게 몇 년이 나갈까요? 짧을까요? 보통 몇 년이라고 얘기를 하기는 뭐하지만 대부분의 부동산 시장 상승장에서는요, 실수요장이 훨씬 짧아요. 실수요장이 훨씬 짧고 유동성장이 훨씬 길어요. 여러분들 보셔도 알잖아요. 자, 이번 장에서 실수요장과 유동성장이 변환됐던 지표상에 그랬던 거고, 실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시세 차익용 수요가 들어온다는 측면에서의 유동성장을 보자고 한다면 2015년 말의 기점이에요. 왜 2015년 말을 기점으로 잡냐? 그때 2015년 말에 분양 물량이 잔뜩 나왔고 미분양이 나왔잖아요. 유동성장에선 미분양 안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만약에 지금 서울에서 작년 같은 경우 서울에서 분양을 했으면 미분양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옵니다. 사야죠. 왜 미분양이 나와요? 피를 주고도 못 살 판에 미분양이 어인 얘기예요. 미분양은. 근데 2015년 말에 미분양 왕창 나온 거 기억하시죠? 서울 재건축도 3억씩 하락 나왔습니다. 길게 못 갔어요. 한 넉 달, 5달. 그러니까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순간 떨어져요. 순간. 한 넉 달, 5달 떨어졌던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2013년부터 15년까지 그 뒤에 유동성장 성격 쭉 이렇게 가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시세 차익형 수요가 들어온다는 의미에서는 유동성장이에요. 하지만 시장은 실제로는 이 상태에서도 수익이 비용보다 크기 때문에 실수요장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유동성장을 이제 하지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완전하게 유동성장으로 진입을 하게 돼요. 하지만 시장은 지금까지 과거의 시장을 봐도요, 항상 실수요장보다 유동성장이 오히려 더 길어요. 유동성장을 진입했다고 해서 유동성장 진입을 하면 시장의 하락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락이 나온다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락이 불가능하다는 건데, 이거는 하락이 가능하다는 얘기지, 하락이 나온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락이 가능한 구조로 들어가지만, 하지만 하락이 나올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두 번째. 첫 번째, 유동성장을 넘어간다 하더라도 원래 상당한 시간이 걸려요. 두 번째. 자, 수익과 비용이라고 했죠? 자, 봅시다. 수익은 전세가율, 매가, 전세가율이죠? 전환율, 전세, 월세, 비용, 대출, 금리. 봅시다. 대출 금리 는 상당히 왜곡되어 있어서 이거는 다시, 그러니까 지금 기준금리 따지면은 지금 1%대 기준금리면요, 지금 대출금리가 3% 넘으면 안 돼요. 근데 지금 4.몇에 5를 얘기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건데, 하여간에 이 자체를 믿을 수 없다. 첫 번째. 두 번째, 입주물량 어때요? 수도권 기준 잡으신다면 입주물량, 여러분들 내년 2, 4분기가 제가 표를 봤을 때 거의 이 정도 최소 물량은 본 적이 없어요. 이 정도의 최소 물량이 나온 거 수도권에서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석 달 기준으로 2만인가가 안 나와요. 이건 제가 잡는 적정 물량을 잡았을 때, 적정 물량을 배기하고 봤을 때 40이 안 되는 수치예요. 전세 가격은 무엇에 연동된다고요? 입주 물량이 연동된다고요. 자, 여기서 비용이 수익보다 커졌는데 이게 다시 수익이 비용보다 커지려면 어떻게 돼요? 대출 금리가 내려오면 됩니다.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돼요. 월세 가격이 올라가면 됩니다. 그렇죠? 또는 매가가 내려와도 돼요. 매가가 내려와도 다시 이걸 만족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최근에 나타난 현상 보셨어요? 여러분들 9월, 10월 달 지금 12월 달 지표는 아직 안 나는데 9월, 10월 달 굉장히 재밌는 지표 있습니다.
여러분들 9월, 10월달 지표 보셨어요? 어떻게 나오는지? 대출금리 올리고 대출 막으니까 어떻게 나왔냐? 매가는 여기 상승하다 조금 낮아졌어요. 전세도 상승하다 좀 낮아졌어요. 반면에 월세는요, 월세는 이렇게 올라가요. 얘는 내려오지만 얘가 올라가고 있다고요. 월세가 뭐에 속하죠? 여기에 속하잖아요. 여기에 속한다고요. 금리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이 금리, 지금 올라간 금리 자체도 일시적이지만은 입주 물량이 없기 때문에 얘가 올라가 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봤듯이 얘를 잡으면 뭐가 올라가? 얘가 올라가 준다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유동성장 성격으로 넘어가서 하락이 가능한 시장을 만들긴 만들었지만 결국에 봤을 때는 시차가 있었을 뿐이에요. 단지. 그럼 부동산 가격이 실질적으로 봐가지고 움직이는 루트는 가격이 어떤 루트 타고 움직이냐면요. 실제 시장이 움직이는 루트는 요 두 가지 정도예요. 봤을 때. 보통 전세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서 일정 전세가율을 맞춰요. 보통 70에서 80. 지방이면 한 80 잡습니다. 지방은 원래 전세가율 더 높이 잡아요. 전세가율이 지방 같은 경우는 80% 정도를 맞추고 전세가격이 계속 올라가면 매가가 올라갑니다. 즉 전세에서 매가로 가격으로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루트가 있고, 또 하나는 수익률이 올라가서 매가를 밀어 올리는 루트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전세자금 대출 막아놓은 거는 이 루트를 끊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전세 가격 상승과 매가의 상승이 약해졌어요. 하지만 이 루트가 살아있어요. 수익률은 뭐죠? 여기 수익률의 핵심은 월세예요. 월세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원래 이거 위주 움직이던 시장이 이걸 끊어놓으면서 잠시 둔화됐을 뿐, 결국은 얘가 치고 올라가면서 다시 만족을 이렇게 수익이 더 큰 쪽으로 만족을 하게 됩니다. 시차가 있을 뿐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고, 지금 당장 시간이 지나고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좀 더 다른 측면에서 봐야 돼요. 그건 상당한 위험인 건 맞아요. 상당한 위험인 건 맞고요. 이렇게 봤을 때 그럼 제가 봤을 땐 어느 정도 수준의 금리 까지 괜찮냐라고 물어보신다면, 현재 제가 수치를 일단 뽑아놓은 건 3.5% 정도의 수치를 뽑아놨거든요. 3.5, 그냥 대출금리요. 대출금리 3.5% 정도의 수준을 봤을 때, 그러니까 지금보다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 지금보다 조금 높은 수준. 3.5% 정도의 대출금리를 놓고 봤을 때, 지금 4%인데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예. 3.5 정도의 수치를 놓고 봤을 때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습니다. 아마 시장에 영향을 미치려면 실제로 지배적인 금리가 나만 4% 말고 전부 다. 저도 담보대출 있거든요. 예, 저도 받는 금리가 있으니까 실제 시장에서 지배적인 금리가 4%대 수준은 되어야 할 겁니다. 4%대 수준은 되어야 할 거고, 그것도 금리만 놓고 봤을 때요. 4%대 금리 수준이 된다 하더라도 이쪽에서 월세의 상승과 전세의 상승이 나와준다면, 즉 뭐예요 이거는요? 다시 돌고 돌아가 공급량이에요. 공급량이 줄어가지고 얘네가 올라가준다면 이 또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얘가 올라가는 만큼 얘가 올라가서 상쇄를 시키게 됩니다. 양변을.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시장을 볼 때 일단은 금리가 나오면서 실수요장을 유동성장으로 이동을 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로 인해서 곧장 연결되는 루트가 끊어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매가의 상승폭이 작아지는 건 당연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아주 염려스럽지 않은 이유는 매달 가격 지표를 보면요. 매가의 상승폭은 약간 줄고 전세가의 상승폭은 약간 줄었지만, 반면에 반전세, 반월세, 월세의 상승폭은 크게 늘었어요. 즉 아직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많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즉 공급이 아직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매가, 점유 3개의 유형 중 닫힌 게이기 때문에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니까 매가와 전세가를 누리니까 풍선효과로 월세가 올라가 준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월세, 반전세, 반월세. 여러분들 시간 있으시면 한번 반전세, 반월세, 월세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놓고 보세요. 어떻게 움직이는지. 계속 내려옵니다. 계속 내려오다 갑자기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낚싯바늘처럼.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여전히 공급이 더 부족하다는 얘기다. 앞으로 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공급 부족이 지속되는 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봐야 된다. 왜냐면 이 비용 쪽에서 올라가는 걸 전월세가 올라가면서 수익 쪽이 올라가면서 같이 상쇄를 시킬 것이다. 그래서 금리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핵심은 무엇이다? 핵심은 다시 들어가요. 핵심은 공급 물량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장을 파악할 때 내년, 내후년 앞으로 시장을 파악을 하실 때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핵심 지표는 입주 물량.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이런 식으로 대출 규제와 종부세도 나왔죠. 기타 등등이 나오게 되면은요, 이게 시장의 계획 공급량을 줄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다 악재로 받아들이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걸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가장 중요한 지표 딱 하나만 뽑으라고 한다면 저는 앞으로 공급량이 얼마나 나올 것인지 계획된 공급량, 즉 인허가 물량을 뽑습니다. 왜냐면 이게 우리의 앞으로 미래를 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것들이 현재의 가격 상승을 막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길게도 못 막아요. 일시적으로 막는 거지만 이것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종부세라든지 보유세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강해지게 되면은 이거는 다주택자라든지 투자자들에게 보유세가 커지게 되면요, 다주택자 투자자가 현재 비용이 증가하는 현상을 발생시켜요. 그래서 임대 수익이 의미가 없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주택을 매수하려면 임대 수익이 아니라 시세 차익이, 기대 수익이, 즉 유동성장과 똑같은 현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기대 수익이, 시세 차익이 크게 날 곳에서만 매수자가, 수요가 존재하는 현상을 만들고 이거는 건설사들이 더 잘 납니다. 즉 건설사들도 분양 물량을 갖다가 앞으로 크게 오를 곳에서는 계속 만들어내지만 가격 상승의 여지가 크지 않다고 생각되는 곳에서는 물량을 줄일 수가 있어요. 가격 상승이 크지 않다는 거 어딜까요? 물량을 줄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의 시장은 제가 2020년도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많은 분들이 지방이 약세하고 얘기했지만 2020년도가 지나면 지방도 모두 상승세로 돌아설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2020년도 지방 다 상승세에 돌아섰죠. 상승세가 진행되고 어느 정도가 오면은 공급량이 늘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오는 이런 정책은 여기서 나오는 공급량을 오히려 줄이게 돼요. 이거는 오히려 상승세를 더 길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장을 이해하시고 공급량 위주의 시장을 보시고 그 공급량이란 건 부동산이란 것은 인허가가 나오고 2년 반에서 3년이 있어야 입주 물량이 나오고 이 입주 물량이 전월세에 영향을 미치고 실수 시장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가장 앞단을 끌어오면은 인허가 물량을 보게 돼 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지표입니다. 가장 중요시하는 지표고 시도별 인허가 물량. 그리고 이런 것이 터졌을 때 실제로도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보유세, 취등록세가 올랐을 때, 취등록세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취등록세 증가가 나왔을 때 실제로도 인허가 물량이 감소가 나옵니다. 왜냐면 그 비싼 취등록세를 사고 투자자가 들어오겠어라는 생각에 오히려 분양 물량이 줄게 돼요. 왜냐면 건설사 입장에서는 미분양을 걱정해야 되니까 투자자가 진입하지 않으면.
실제 분양해가지고 입주하는 물량 중에서 그게 모두 다 실수요가 아니거든요. 실제 상당 부분은 투자자가 매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투자 수요가 모두 빠져버린다면 건설사에서는 투자 수요가 빠진 만큼 미분양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투자자를 억누르는 정책이 나오게 되면 인허가 물량을 줄이게 됩니다. 어디에서? 보유세, 종부세나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어디에서?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적은 데서. 서울에서는 관계없어요. 서울 같은 데는 이런 게 나와도 어차피 분양하면 다 미분양 안 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만 가격 상승을 워낙 크게 보니까 가격 상승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기타 지방이나 이런 곳에서는 오히려 이런 곳이 나오면 투자자가 수요가 줄기 때문에 이것을 염려하고 건설사가 공급 물량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 시장에 그곳을 보면은 투자 수요가 줄어들어서 악재처럼 느껴지겠지만 실제로는 악재가 아니라 가장 큰 호재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 기타 지방이 2020년도부터 상승한 뒤로 지금 살짝 공급 물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몇 군데에서 인허가 물량 늘어나는 거 보이거든요. 실제 지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내년 초반까지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곳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이 나오면 그 물량을 다시 쳐내게 되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실제는 지방의 상승장이 좀 더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직 과다 물량이 나오지 않은 곳은. 그러면은 오히려 그곳에는 악재로 보이지만 실제는 공급 물량을 감소시키는 호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2021년 시장, 올해 시장, 그리고 지금 금리, 그 다음에 뭐 대출이나 종부세 같은 부분 제가 일단은 바삐 1시간이 넘어가진 않았겠죠? 넘어갔나? 예, 바삐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도 빨리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올해 안에 제가 공개 영상을 또 올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뭐 못 올릴 수도 있으니까요. 예, 마지막 인사드리자면 2021년도고 내년 2022년도인데요. 내년 굉장히 다이나믹한 장이 될 겁니다. 굉장히 다이나믹한 장이 될 것이고 변동성도 굉장히 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금리 부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냐면 앞으로는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앞으로 금리가 쭉 올라간다든지 했을 때 또는 이걸 했을 때 시장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제가 오늘 드린 설명 쪽에서 많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 오늘 공개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